봤을 때 우리나라 속에서 과연 확실히 행복할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제시한 대안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력을 그만해야 된다. 노력이라는 게 그러면 노력이랑 무슨 차이냐라는 걸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다들 아시잖아요. 노력이라는 단어를 언제 쓰냐고 생각을 해보면 보통 일이 잘 안 풀렸을 때 누군가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내가 노력을 덜 했어. 이런 식으로 좀 자조적인 맥락에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자기 파괴적인 성향을 가진 의식 같은 걸 좀 고쳐야 된다는 점에서 저희가 에세이를 썼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경제학과이기 때문에 약간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노력이랑 노력의 차이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노력은 이제 노력을 했을 때 드는 과정상의 비용 그리고 노력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기대 효용 간의 관계를 적절하게 유지시킴으로써 개인의 행복에 기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자기 실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노력이라는 거는 노력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기대 효용보다는 오히려 비용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노력할수록 오히려 행복에서 멀어지는 그런 자기 파괴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노래는 제목을 보시면 아마 아실 텐데 1995년에 발표된 노래예요. 근데 제가 약간 굵은 티는 잘 안 나지만 굵은 글씨체로 이제 첫 번째랑 이제 두 번째 뭐 아래 좀 해놨는데 지금 무엇을 찾으라고 애를 쓰는 건지 그리고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내일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반복됐던 나날들 버려진 내 자신 뭐 이런 글들을 보시면은 20년 전에 발표된 노래인데도 전혀 이질감이 없게 저희가 느끼고 있잖아요. 이런 점에 대해서 왜 이런 가사들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와닿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단순히 목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목표 의식이 부재한 상태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노력이고요. 그 목표 의식의 부재는 최근에 나타난 M4 세대라든지 뭐 흑수저, 금수저 같은 수저론이라는 담론으로 대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가 최근에 나타난 신문 기사를 인용한 건데 우리나라가 이제 행복 순위가 58위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47위였어요. 불과 1년 만에 11위가 떨어졌는데 내년에 어떤 순위로 이제 발표가 될지 좀 궁금한데 과연 저희가 이 상태로 목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노력을 계속 해나간다면 과연 행복의 순위가 올라갈지 내년에는 반등을 할지 그것에 대한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고대 아까 아리스토텔레스를 인용하셨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이제 그리스 철학자죠. 삶의 궁극적 삶의 궁극적 목적이 행복에 있다고 사회라는 것이 개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열심히 사는 과정에서 오히려 행복과는 멀어지는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노력을 그만두고 진정한 의미의 자기 실현적인 노력을 해야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행복한 한국 사회로 나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제 전달해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있잖아요. 뭐 강의 시간에 녹음기를 켜고 뭐 다 적은 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녹음기 듣고 외우고 의미 없이 답안을 다 써내고 그걸 다 외우지 않으면 뭐 A와 B의 경계에서 이제 탈락하고 성적표 나오면 되게 슬퍼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목표의식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과연 그런 자기 파괴적인 노력의 과정, 자기 파괴적인 노력을 계속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겠냐는 거죠. 그게 저는 하나의 또 다른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노력도 의미가 있었다라는 말과 되게 비슷한 맥락으로 많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력을 하지 말라는 또 다른 그 메타적인 노력을 되게 요구한 것 같아가지고 되게 저는 약간 공감이 많이 안 갔는데 사실 사회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선택지가 객관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뭐 취업이라는 게 우리가 뭐 갑자기 창업해가지고 애플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미 목표의식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해야 되는 어떤 게 이미 존재하는데 이미 이런 사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런 또 다른 선택을 하는 게 애초에 가능한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미 저는 결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그걸 바꿀 수 있는 게 가능할까라는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말 자체를 저는 사실 좀 공감을 하지 못하겠고요. 노력을 하지 말자고 선택을 하자는 게 아니고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뭐 강남의 학부모님들이라든지 누구나 이제 자기 자녀가 서울대를 가길 원합니다. 누구나 스카이라든지 뭐 코스텍을 가길 원하는데 근데 모두가 그런 데 갈 수가 없잖아요 사실. 왜냐면 정원이랑 한정돼 있고 누구나 어떤 목표를 원한다고 해봤자 누구나 달성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나는 왜 그렇게 되지 못했을까? 나는 왜 그 레이스에서 낙오했을까? 이런 생각이 깔려 있다는 게 저의 문제의식이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평범함이 단순히 열등함이 아니라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저는 제시를 한 거고요. 모든 게 결정되어 있다는 그 인식에는 사실 좀 공감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굳이 뭐 서울대를 가거나 연세대, 고려대를 가거나 뭐 포스텍을 가거나 그런 식으로 해야만 이제 행복이 달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행복이 달성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 이제 의식과 이제 행동이 좀 일치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노력을 하지 말자는 것이 뭐 그게 또 다른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7페이지 에세이를 5분 발표를 줄이다 보니까 많이 취약되면서 제가 어떤 오해를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발표를 들으면서 발표자 분들께서 의도하진 않았지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에게 상당히 모욕을 했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느꼈냐면은 노력과 노력의 차이에서 그러니까 목표의식을 가지고 하는 행동을 노력, 목표의식이 없는 행동은 노력. 근데 우리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다. 이렇게 이 논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청년들이 과연 정말로 목표의식 없이 그냥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굉장히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게 청년세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그 근거로 드신 게 저 노래가사 하나고 우리 중에 솔직히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 노래가사에 공감하실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절대 다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나 획일적이고 너무나 일반화시켜서 청년 세대는 노력을 하고 있어라고 진짜 납득할 수 있는 근거 없이 딱 던져놓으신 느낌이 딱 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불만을 표시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세 분께서 쓰셨잖아요. 어떠한 근거에서 오늘의 청년 세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력, 목표의식 있는 노력이 아니라 목표의식 없이 그냥 고생만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 판단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셨구나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거 없이 노래가 딱 던져놓으시고 청년 세대는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행합니다라고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를 내렸던 이 슬라이드에서 저는 목표의식이라는 말이 여기 쓰진 않았거든요. 목표의식의 부재는 단순히 서태지 그 노래 가사에서 따로 제가 추가로 제기한 문제인 거고요. 여기서는 목표의식이 있을 수 있죠. 노력도 당연히 있는데 목표의식이 있는 과정에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자기가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전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졸업반에 이제 나선 이제 대학생들은 뭐 취업 전선에 내몰리면서 뭐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기업 취업만 준비하는 뭐 내지는 그런 기회마저도 박탈돼서 되게 뭐 암울해하는 이런 상황이 많다고 전 느끼고 있어요. 특히 뭐 저희 학교 커뮤니티라든지 사람들 친구들 다 만나보면은 뭐 취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최근에 뭐 기사도 많이 나고 있잖아요. 스카이생들이라든지 뭐 포스텍, 카이스트 전부 다 뭐 9급 공무원에 지원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뭐 제가 물론 이게 일부의 문제일 수 있죠. 근데 제가 당연히 뭐 전수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일반화라고 하시면 제가 뭐 일반화가 아니라고 명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걸 지지하는 통계 자료들은 충분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에세이도 썼지만 어느 대학교 교수님인지 모르지만 김남영 교수님이 다음 세대에서 이제 우리 현재 세대가 전 세대에 비해서 더 낮게 살아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그런 유의 답변이 들어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또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저한테 뭐 모두를 만나보지 않은 상태에서 왜 일반화하냐고 물으시면은 저도 그러면은 왜 다 만나보시지 않았으면서 왜 그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네. 공무원 시험을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느끼는 아니요 뭐 전부 다 하진 않겠죠. 말씀을 그렇게 근데 이제 하시니까 기사에 네. 발표자의 편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살짝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포기라고 하는 거는 그 뭔가 성취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권리다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을 다 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무슨 목표가 있었대도 그걸 못 이룬 거에 대해서 포기하고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냥 그 다음 걸 하면 되잖아요. 자기가 계속 하고 싶은 걸. 근데 우리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어서가 아닌 남들의 인정받기 위해서라든가 또는 오기 뭐 이런 것들로 하다 보니까 조금 불행해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런 점을 지금 지적해 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만 그 노력을 하는 사람들도 목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 목표 의식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목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소위 예를 들어 서울대 그리고 뭐 좋은 집, 좋은 직장 이것도 하나의 그들에게 있어서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런 노력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회의 어떠한 유연하지 못하고 획일화되고 협소한 기준을 제시하는 이러한 사회를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좀 더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이 노력을 한번 보는 게 어떨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오준수입니다. 우선 혐오가 요즘 사회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혐오 갈등 자체는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굉장히 단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혐오 갈등은 항상 있어 왔고 그것이 젠더에 관련된 것이든 정치에 관련된 것이든 항상 그 갈등의 문은 항상 존재해왔고요. 그래서 이 혐오라는 것이 단순히 이 한국 사회의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행복한 한국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혐오의 세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많은 페미니즘 연구들이 말하기를 집단적 타자화에서 바로 혐오의 전동이 기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이질적인 집단을 향한 강력한 타자화와 내 집단을 향한 강력한 어떤 동질감 형성, 그것이 바로 이 사회의 구조적인 집단들을 형성하는 이론인데요. 문제는 바로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발생합니다. 이 사회에서 인간과 인간의 소통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소통이 아니라 그 사람과 연결된 수많은 네트워크들의 연결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이렇게 네트워크들로 가득 찬 사회에서 이런 네거티브 커뮤니케이션은 매우 막중한 표현의 책임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혐오 메커니즘이 이렇게 확산되게 되면 특히 이렇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실 혐오라는 감정 자체보다는 혐오의 수사학을 저는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런 혐오의 수사학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사회 분열과 폭력입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사실 우리 사회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협력과 공존을 추구한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압도적인 경쟁력과 성장보다는 함께 추구하기 그리고 함께 성장하기가 우리 사회의 주된 모토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혐오로 인한 사회 분열과 폭력은 그런 우리 사회의 궁극적인 목적을 거스르는 굉장히 우리의 사회 가치관에 굉장히 대입되는 그런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혐오 발언을 기반으로 조직된 집단은 소위 말해서 보고 싶은 것만을 보는 그런 굉장히 배타적이고 왜곡된 그런 시각을 갖게 되는데요. 제가 저기다 고릴라 그림을 넣은 이유는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을 아시나요? 네. 사실 저 실험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본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혐오 감정이 이렇게 표현으로 많이 확산되는 사회에는 소위 말해서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을 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보편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의 혐오의 전동이 젠더와 정치 쪽에 매우 집중되어 있다고 보았는데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정치와 관련된 혐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교육의 의무화를 시행할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저는 그 1976년 보이트레스 바흐협약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치에 대한 좀 더 토론과 소통이 기반이 된 수업 시간이 필수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로 젠더와 관련된 혐오 문제 개선에 있어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있어서 성교육 커리큘럼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성교육은 굉장히 생물학적인 교육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 여혐과 남혐이 왜 생기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사실 전통적인 성 권력 체계에 대한 프로토타입에 의미되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사실 그런 성별에 대한 혐오의 감정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그런 담론적인 이야기가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경도성 팝업 시스템을 제안하는 바인데요. 저는 저것을 이제 자살 방지 그 사이트 시스템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 포털에 자살 관련된 그런 검색어를 치면은 바로 이제 뭐 생명은 소중합니다라는 문구와 뭐 상담소 전화번호가 뜨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혐오와 관련된 키워드를 선별하여 그것이 포털이든 어디서든 이제 타이핑 될 경우 그것에 대한 어떤 부정적 강화의 메시지들이 자동으로 파워 창으로 뜨도록 하는 시스템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여기에 대해서 뭐 하실 의견 있으시면 네, 질문해 주세요. 대표 잘 들었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또 SNS라든가 다양한 걸 통해서 여성 혐오 문제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또 대표를 재밌게 잘 들었는데 정말 아쉬운 점은 사실 지금 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서 이슈되고 나서도 굉장히 문제가 저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여성 혐오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혐오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고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봐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여성은 그중에 하나일 뿐인데 방금 예를 들어서 뭐 대책이라고 생각하신 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너무 여성에게 맞춰져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 중에서 그나마 여성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장애인이라든가 뭐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아예 이슈화 자체가 못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조금 더 초점을 맞췄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이제 최근에 대표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키워드를 젠더랑 정치로 봤는데요. 충분히 그 이제 뭐 예를 들면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장애인에 대한 혐오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저는 이제 교육을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을 이 사회의 혐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해결 방안을 보는데 학교에서 이제 그런 분야까지 많이 토론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저기다 이제 성교육이라고 써놨던 것은 아무래도 최근에 가장 이제 논란이 됐던 것은 여성 혐오, 남성 혐오에 대한 그런 이제 담론들이기 때문에 일단 저기다 저렇게 제시를 해놨고요. 충분히 다른 분야의 혐오에 대해서도 많은 소통과 그런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최근 혐오 문제들이 많이 심화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네. 그러니까 틀어놓은 누구도 혐오를 하지 않지만 딱 익명의 가면을 쓰는 순간 되게 극단적인 커뮤니티가 많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아까 말했던 정치 교육이라는 게 아마 현실 정치가 아니라 정말 어떤 소통한 연습을 하자는 얘기인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정치 교육이 이루어지더라도 한국 사회에서는 사람이 직접 만났을 때는 뭔가 좋은 사람이었다가 딱 익명의 가면을 쓰는 순간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이 드러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그 이중화되는 모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설명해 그 주시면 이중화되는 그 문제는 저는 그것이 그 이제 자라는 학생들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진정한 생각을 당당히 드러내지 못한, 그러니까 당당히 드러내는데 익숙하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학교에서 충분히 이제 연습이 되고 이렇게 그렇게 원만하게 소통하는 것이 잘 연습이 된다면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저런 혐오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1976년에 독일에서 보이스에서 바하 협약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이제 정치와 이념, 뭐 권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또 중립적인 정치 교육을 수립하자는 그런 체결이었어요, 일종의.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세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뭐 그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에게 어떤 특정한 정치 성향을 강요할 수 없고 배우는 사람들도 자신의 소신에 따라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충분히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그런 세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참고하여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어떤 토론 문화를 잘 조성하면 그런 문제가 점진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윤 학생입니다. 전체적인 말씀하신 이제 소통과 토론을 통해서 네. 혐오에 대한 해결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성교육 커리큘럼을 개편해갖고 교육과 토론을 해갖고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으로 바로 자살 방지에 대한 산업을 말씀하시면서 네. 정보성 산업을 통해서 인터넷에 대한 그런 혐오에 대한 그거를 필터링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위에 네, 토론과 그런 맞습니다. 걸 너무 괜찮게 봤는데 경고성 판업으로 아예 그러니까 자살 같은 인터넷에가 자살을 치면은 아예 전체적으로 다 패턴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혐오에 대한 것도 치면 패턴이 된다는 건데 그 소통에 대한 차단이 되지 않을까? 일단 그 말씀하신 의도를 잘 알겠어요. 제가 지금 세 가지를 써놨는데 앞에 두 가지는 교육을 가는 건데 이제 마지막 건 갑자기 뜬금이 없잖아요. 그게 이제 제 에세이에서 써놨는데 사실 교육으로 끝까지 이게 아우르지 못하는 범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을 충분히 교육을 시켜도 결국 그 가장자리에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범위가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 이런 인터넷상에 공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방법들을 제재함으로써 좀 그런 조율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마지막을 넣은 건데 일단 그것이 이제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실제로 유럽인권재판소나 자유권위원회에서 실제로 그런 판결을 내린 적이 있어요. 이제 반유대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을 굉장히 모욕하고 증오를 선동하는 표현들을 했었는데 그 유럽인권재판소 자유권위원회에서 그러한 표현들은 절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거 사실 제가 1학기 때 저 어떤 교양 수업을 들으면서 아이디어를 얻은 건데 그 교수님의 말씀 드리자면 혐오는 결국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는 것이 그 교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소통을 하고 살아가는 사회에서 혐오는 어느 정도 그 아까 그런 거 완전한 이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제재 과정은 존재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제안하는 이제 팝업 시스템도 사실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억압할 수는 없어요. 그 말을 아예 하지 못하게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종의 사소하지만 간단한 어떤 부정적인 reinforcement 같은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결입니다. 왜 또 질문 안 하셨어요? 질문을 생각했는데 좀 지탄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말씀에 동의해요. 혐오라는 거는 표현의 자유도 아닐 뿐더러 처벌해야 되고 그게 표출되지 않도록 막고 보호해야 한다는 말씀에 동의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좀 이제 반박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는 다 무엇인가를 혐오하고 있다는 거죠. 혐오라는 게 오늘날에 발생한 이질적인 사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에 정말 지속적으로 인간의 본성 중에 일부에 담겨있던 속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에도 뭐 노예에 대한 혐오, 뭐 동성에 대한 혐오, 뭐 조선시대나 근대에는 뭐 한센인에 대한 혐오, 장애인에 대한 혐오. 그러니까 혐오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굉장히 극단적이고 이질적으로 느껴지지만은 사실 혐오라는 말 자체가 미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솔직히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하는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은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있고 내가 수용하고 표현하고 용납할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도 그런 것들이 표출이 되고 어떤 폭력이나 위해로 가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반대하고 국가가 모든 수단을 다해서라도 그걸 막고 보호해야 한다는 건 절대적으로 동의하는 바이지만은 그런 사건을 대할 때 그게 잘못이라는 건 인정을 하지만 우리의 자신도 돌아볼 수 있어야 또 다른 미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메갈리아 같은 그런 사이트나 혹은 뭐 요즘 많이 문제가 되는 일대 같은 것도 야 정말 저거 나쁜 놈이야, 저 혐오하는 정말 인간 쓰레기야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내 안에도 내가 저들과의 유형은 다르고 표현하는 방식과 표현하는 정도가 다를 뿐이지 내 안에도 동일한 색깔의 미움이나 증오가 나에게도 있고 나도 언제든 저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아야 한국 사회가 좀 더 성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되게 좋은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에세이를 쓰고 여기서 말 못했는데 다윈도 사실 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으로 혐오를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혐오라는 감정 자체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사람이든 동물이든 뭐 이렇게 불결한 뭐 어떤 것이든 간에 사람이 그 대상에 대해서 혐오 감정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감정이고 그것이 뭐 싫어하고 좋아하는 감정만큼이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되게 마땅한 심리적 작용인데 그것을 이제 이 사회에서는 이제 그것이 표현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회가 그것을 방관할 수만 없잖아요. 혐오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당연하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그 문제의식에 대한 것을 바라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점진적이고 굉장히 단계적인 방법으로서 이런 해결책들을 제시한 것이고 사실 혐오라는 것을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네. 네. 예, 질문 하시겠어요? 네, 마지막 질문 받고. 네. 중국대 정대한이라고. 이거 제목을 보고 굉장히 기다렸던 발표였는데 왜냐면 제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여혐 남혐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여혐 남혐 문제가 결론에 나왔을 때 굉장히 공감이 안 됐어요. 저는 왜 서로 저런 걸로 싸우지 이랬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극소수의 탄압된 행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기에 대다수 사람은 그렇지 않고 그런 행동을 다룬다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고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왜 이전에는 없던 남혐 여혐이 지금에 와서 생기는지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두 젠더 간의 갈등은 항상 존재해왔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여자 혐오, 여성 혐오, 남성 혐오에 대해서 되게 이슈가 많이 되잖아요. 사실 불과 제가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데이트 비용에 대한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데이트 비용 뭐 남자가 내야 된다, 뭐 남자 내야 된다. 사실 그 젠더 갈등은 항상 존재하는데 그것은 시대에 따라서 항상 형태가 변하거든요. 저는 이게 어떤 시대적 흐름의 하나라고 봐요, 지금. 그러니까 마치 한때는 데이트 비용에 대한 남녀 간의 그런 쓸데없는 소모전이 막 이루어졌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데이트 비용에 대해서는 사실 큰 논의가 없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여성 혐오와 남성 혐오다 하면서 일부 특정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굉장히 전체로 일반화하면서 공격하게 이루어졌잖아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의 한 흐름이라고 보고요. 혐오라는 큰 틀 속에서 지금 하나의 뭐랄까 정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젠더 혐오는 그러니까 젠더 갈등은 항상 존재하지만 그 젠더 갈등의 양상은 조금씩 다른 거예요, 시대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여혐과 남혐이고 그것이 이제 특히 지금 많이 공론화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아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사실 굉장히 이론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그 혐오라는 것을 누군가를 혐오한다는 것은 이제 아까 짧게 설명했지만 특히 여성 혐오와 남성 혐오는 기존의 고정적인 그 전통적인 성 권력 체계의 프로토타입에서 위배되는 대상을 향해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뭔 소리냐면 자본주의와 이 성 역할 분업은 굉장히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함께 여성은 가정에서 무임노동을 하는 존재고 남성은 공장에서 일을 하는 존재야. 근데 그러니까 여성은 마땅히 사회에 무임노동을 제공해야 하고 그들이 하는 가사노동은 굳이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지. 그런데 사회가 변하면서 여성들이 사회로 진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기존의 그러니까 기존의 성 체계가 이루고 있던 것과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이 사회가. 그러면서 아마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요. 그래서 그 성 간의 혐오가 이루어지는 것은 기존과 다름에서 나타난다고 보는데 그렇게 사실 전통적인 것에서 많이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단 전체로 확대를 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되는 사회입니다. 우리는 흔히 학식충, 급식충 등 여러 가지 벌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014년 한국을 방문했던 울리히베 교수는 한국 사회를 미형 사회라고 진단했습니다. 그가 진단한 한국 사회 모습은 4가지입니다. 성별 갈등, 세대 갈등, 계층 갈등, 지역 갈등입니다. 우리는 이런 갈등 속에서 상대방을 같이 살고 있는 공동체 속의 일원이 아니라 나의 실존적 존재를 위협하는 그런 적대적인 존재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 합의가 잘 도출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한 고민을 안고 있었던 또 다른 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에 살고 있던 피에르 노라라는 학자입니다. 그 학자는 프랑스 사회가 다인종 사회가 되면서 굉장히 그런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녀가 제시했던 개념은 기업의 초소라는 개념인데요. 기업의 초소는 공동체의 의식을 형성하는 집단 기업을 만드는 모든 매체를 말합니다. 그것은 전투가 될 수도 있고 인물이 될 수 있고 사건이 될 수 있고 또는 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의 초소들을 10가지를 만들어보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꼽은 것이 이 10가지입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3가지만 소개하겠는데요. 아리랑과 4.19 혁명 그리고 2002 한일 월드컵 응원입니다. 아리랑 쓰리랑 반갑지 않으십니까? 저는 해외에서 이 노래를 들었을 때 굉장히 반가웠는데요. 아리랑은 굉장히 특이한 노래입니다. 지역별로 다른 가사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리랑이라는 공동의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림픽 남북한 단일팀에서 주제가를 쓰기도 하고 국가행사에서 우리를 상징하는 노래로 쓰기도 합니다. 아리랑이 불러일으키는 노래 그 기억은 민족의 한과 어를 가진 그런 모습입니다. 이 안에는 북한과 해외 동포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4.19 혁명입니다. 4.19 혁명이 가지고 오는 기억은 저항과 공분의 기억입니다. 민주화라는 단일한 가치 속에서 당시 학생을 억압했던 경찰의 그런 과잉 진압을 같이 공분했던 기억,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 다른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다른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운동했던 기억 속에서 저는 한국 사회가 정체되지 않고 같이 공분하고 저항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억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세 번째는 2002년 한일 월드컵 응원인데요. 제가 어릴 때 다들 오피슨 코리아 이거 다 부르면서 응원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저는 그때 불과 10살이었던 것 같은데 이 2002 한일 월드컵 응원에서는 우리가 국가와 국기의 모습이 현대사회의 입의 삶 속으로 굉장히 깊숙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구 대표를 응원하면서 국가에 대한 자부심까지도 느낄 수 있었는데요. 현대사회에서 하나가 되었고 축제를 즐겼던 기억이 현재까지 이어져서 이것은 공연문화에 이어졌습니다. 공연문화에서 우리는 한국인의 흔히 약간 살짝 나쁜 언어를 써서 종특이라고 부르는 떼창문화까지 만들어냈는데요. 이 떼창문화 속에서는 그 공연장에 있는 어떤 이도 이방인이 되지 않고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체를 만드는 소중한 기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억의 채소를 만드는 일이 어쩔 때 보면 굉장히 허황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인식에 사로잡혀 있는 얘기이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실제로 실현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인데요. 독일과 프랑스는 나치 시대 이후에 오더나이세강을 경계로 해서 영토 분쟁이 굉장히 첨예하게 있었던 그런 국가입니다. 독일 프랑스로요. 독일과 폴란드인데요. 독일과 폴란드 그런 그 영토 분쟁이 있었던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례입니다. 독일과 폴란드가 이 대립 속에서 나치 시대 이후에 이런 역사 분쟁이 계속되다 보니까 서로 감정이입이 굉장히 깊어졌어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역사학자들이 모여서 이 피에르 노라의 의견을 빌려와서 기억의 처소라는 책을 발간하게 됐습니다. 이 기억의 처소 이후에 서로 간에 협의를 하게 돼요. 서로 간에 협의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잘못이 있고 우리 또한 원인이 있다라는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이후에 이것이 실질적인 해결로 이어져서 독일, 폴란드 공동 역사 교과서 편찬까지 이어졌습니다. 한일 공동 역사 교과서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알 수 있는데요. 인식의 변화는 생각보다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가 표류하는 사회 속에서 서로에게 갈등을 입히고 상처를 입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기억의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적대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 일원이라는 인식을 깨닫고 그래서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가 서로 입혔던 상처를 치유하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역사학자이자 인문학자로서 던질 수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쁨이라든지 이런 걸 느낄 수 있다,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있는 저희가 느꼈던 희열감을 제가 굳이 비판하고 싶지 않지만 단지 이제 그렇게 우리가 믿었던 국가가 우리에게 던져준 게 과연 물론 우리를 복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받은 바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한국 사회에서 논의하듯이 수많은 경쟁주의와 비정규직이라든지 정말 우리 한국 국민을 위해서 정말 국가가 존재하는지 의문케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 때문에 오히려 그런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2002년 한일 공동체라는 그런 스포츠라는 그런 걸로만으로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비판해야 이제 제가 기억의 처소를 3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2002 한일 월드컵 응원을 대표적으로 꼽았던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당시에 이제 저희가 지금 비슷한 세대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세대가 모두 같이 공감해서 했던 행사이기 때문에 꼽았던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국가가 꼭 스포츠 등뿐만이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가치로도 충분히 그런 공동체 의식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아까 10가지 꼽았던 것 중에 8만 대장경이라던가 그런 것처럼 공동체 의식을 형성했던 기업 또한 들어가길 바라고 물론 이런 기억의 초소를 만드는 일은 제가 10가지를 꼽기는 했지만
어떤 학자들 간의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또 다른 것으로 충분히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최근에 뭐 세월호도 충분히 기억의 초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발표자분의 좀 비슷한 의견인데요. 물론 저희 공동체 사회에서 국가가 저희한테 그 공동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도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행복한 사회잖아요. 행복한 사회에서 단순히 지금 사회를 비판하면서 지금 사회가 불행하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된다. 근본적인 그런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도 물론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지금 저희 한국 사회에서 한국이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그런 것들을 나열하신 거잖아요, 10가지. 그래서 저는 부정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극대화해서 하는 것도 저희 사회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김혜영 교수님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아까 10가지 제시했던 기억의 초소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다 박수 하고 하고 상상추랑 다 해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공감을 얻어내고 공동체 형성을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인정하는데 과연 이걸로 인해서 저희가 어떻게 행복해지는 건지 다 알고는 있는데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 사실 저는 이 공동체 기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억의 처소가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점점 개인화되고 파편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화되고 파편화되다 보니까 어떤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문제의 책임을 사회나 같이 해결하는 합의적 도출로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문제 또는 어떤 특정 집단의 문제 이런 식으로 소규모로 문제를 점점 축소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어떤 공동체의 문제를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공동체 이론이라는 것으로 의식을 회복해야 된다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의식을 만드는 과정이 기억의 처소를 강조하고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라는 교육이 강조가 된다면 우리가 어떤 하나의 국가 안에서 사실 이 하나의 국가 안에서 배타적이지 않길 저는 바라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나라에 방문했던 외국인 근로자 역시 우리나라에 있다면 같은 공동체 안에 이끌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기억을 만들어가길 바래요. 그래서 그러한 공동체 기억을 만든다면 어떤 개인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인식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문제를 해결해 감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네네. 인식의 변화 측면에서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해서 제가 들으면서 좀 되게 정말 좋은 발표였고 생각하지 못했던 너무나 그냥 캐치해내신 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전 발표 들으면서 되게 무서웠거든요. 왜냐면 이 기억의 초소라는 건데 이 작업을 누가 했냐면은 그러니까 나치의 히틀러가 했고 소련의 스탈린이 이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캄보디아 폴포트도 이런 걸 시도했고요. 이게 정말 굉장히 위험한 시도라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지하셔야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 작업을 시도한 것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국정화 사업도 이런 기억의 초소를 만들고 공동체 전체의 의식을 하나로 형성해보자 이 시도였잖아요. 지금 전 이런 기억의 처소라는 게 역사적으로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공동체 의식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한 집단이 어떠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서 기억의 초소를 만들기 위한 시도를 하거나 기억의 초소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 진행이 된다면은 그 자체가 하나의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그렇게 해서 하나의 공동체란 틀, 그렇게 형성되고 인위적으로 조작되고 만들어진 공동체의 어떤 기억의 초소를 가진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있지 않은 타 공동체 사람 혹은 공동체 안에 이질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배타성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거의 99 여기 중에 44명 중에 43명이 같은 기억의 사고를 같은 기억의 초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 한 명이 다른 기억의 초소 속에서 다른 말을 한다고 했을 때 그 43명이 뭐라고 말할 것인가? 저는 이 시도가 정말 너무 좋은 발표고 그러니까 역사 속에 이런 사건들이 공동체 전체의 의식을 형성한다는 어떤 사실을 밝힌 거에 대해서는 정말 큰 의미가 있고 굉장히 어떤 무의식적인 걸 캐치해낸 그런 프로이트적인 발견이라는 생각하는 것 절대 동의하고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걸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위험해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전체주의적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신가요? 네, 사실 이 기억의 문제는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충분히 공감하는 것이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가 어떤 의도를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공연을 만약 세월호 그런 동상이나 기념물 앞에서는 우리가 세월호를 똑같이 같이 떠올리듯이 어떤 단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기억을 사용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기억의 처서나 이런 것들을 피에르 노라가 만들었을 때 피에르 노라 역시 어떤 하나의 프랑스란 이미지를 만들고자 굉장히 노력을 했었고 그 안에서 분명히 이 프랑스 밖에 있는 다른 영국이나 다른 국가들은 나는 프랑스인이 아니네라는 그런 배제가 될 수 있는 점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기억이랑 피에르 노라가 처음에 기억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을 때 이 개념 자체는 굉장히 고정적이지 않았어요. 왜냐면 현재의 삶 속에 굉장히 들어와 있는 것이고 과거의 어떤 특정 사건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투쟁이 일어날 수 있고 기억의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 다른 기억들이 충분히 충돌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어두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하나의 특정한 기억만이 정답이 아니고 우리가 충분히 계속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 기억들이 계속 경쟁해 나갈 수 있다면 이 이론 자체가 가지는 위험성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 이론이 어떤 누구 하나의 어떤 특정 집단의 기억의 처서만이 맞다라고 고정짓는다면 그것이 말하는 대로 전체주의가 될 수 있고 파시즘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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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들으면서 좀 궁금했던 게 제가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발표를 만약에 그 같이 공부하시는 같은 분야에 계신 분들한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인문학자로서 우리나라를 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포스텍단이잖아요. 저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은데 그냥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는 뭘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 제가 들은 내용은 단순히 하나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조그마한 어떤 하나의 그냥 방법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이러한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좀 여쭤보고. 사실 저는 이 기억의 처서를 정하면서 제가 역사학을 공부하고 있고 다 같이 팀원이었던 친구 역시 역사학을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극히 역사학적인 관점에서 이 10가지를 꼽게 될까봐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해서 문학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시도 넣으려고 했고 스포츠인 김연아 이런 것들을 넣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거든요. 이런 차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학자들이 모인다면 기억의 처서는 굉장히 다양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기계공학적인 그런 이론이 될 수도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공론장만 형성이 된다면 저는 그것이 꼭 역사학자나 인문학자나 어떤 특정 집단의 문제가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영실. 네, 장영실 네, 이런 거는. 서강대 손은호인데요.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인문학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메인스트림 이면에 어떤 하나의 반동도 있는 것 같은데 인문학의 어떤 인스턴트화에 대한 어떤 우려도 대단히 많은 것 같아요. 가령 그러니까 저 기억의 처서 자체가 항상 그 인문학의 그러니까 인스턴트화로 이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과연 그 모으기 운동이나 뭐 한일 월드컵을 단순히 공동체 의식의 어떤 모토로만 쓰게 된다면 그 모으기 운동이라는 게 꼭 그 이면에 다른 의미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국가에 대한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경제 정책이라는 실패를 꼭 국민이 반드시 모아야 되느냐라는 어떤 사색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사색의 여지를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뭐 아까 다른 분들이 이미 민족주의 관련 얘기를 충분히 하셨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저도 인문학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인문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여러 선생님들하고 얘기해보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해봤을 때 느낀 점은 인문학이 그간 다른 대중과 소통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너무 학문의 이야기를 했고 너무 깊은 사색을 우리끼리 하는 것은 좋았으나 다른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연 다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끼어들 수 있겠냐라는 문제를 던진다 생각해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인스턴트화 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완전히 대중의 곁으로 내려서서 인문학을 마치 그냥 2시간 정도 책 읽으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대중과 소통하는 이런 기억의 처서와 같은 이론들도 만들어두고 그 안에서 충분히 그 외에서 학문의 영역에서 우리가 또 사색할 수 있는 영역들을 충분히 발현하고 그것이 다시 또 대중의 영역으로 내려올 수 있는 이론이 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 기억의 초소라는 아이디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왜냐면 이거를 단순히 어떤 아리랑이라고 한다면 아리랑이라는 노래 하나 혹은 뭐 4.19 혁명이라고 하는 사건 이런 차원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조금 맥락의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4.19 혁명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단순히 4월달에 일어난 어떤 몇 가지 사건, 몇 가지 날짜로만 생각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한 사람들의 어떤 노력과 그 이후에 민주주의 이후에 제대로 된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바로 진입하지 못해서 군부 독재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런 어떤 총체적인 맥락이 포함된 사건으로서 기억의 초소를 생각한다면 어떤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인문학의 인스턴트화 같은 문제들은 사실
조금 덜 우려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까 질문 드렸었고 답변을 들었었는데요. 제가 답변에 만족을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기억의 초소를 형성하는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자 이거잖아요. 저는 그 발상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웬만하면 말 안 하거든요. 저 그만큼 이게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에서 여기까지 말씀을 이렇게 제기를 하는 건데요. 이거 저는 솔직히 직설적으로 말하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 애초에 그냥 제로에서 그냥 다시 질문을 시작하자면은 왜 공통적인 기억의 초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자체가 좀 의문이에요. 공동체 안에 자유로운 개인이 자유로운 생각, 자유로운 사고를 가지고서 어떤 역사적 맥락 속에 정체성을 형성한 것까지는 인정을 하겠어요. 근데 왜 그 개인들 가운데서 왜 공통적인 생각이라는 게 있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왜 공동체 안에서 사회 속에서 사는 자유로운 개인 이렇게 놔두면 되지 왜 그 너희들 안에 어떤 공통적인 기억의 초소를 형성해야 되거나 그 초소가 있어라고 말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기억의 초소를 만약에 정말 양보해서 형성을 해야 하거나 이게 불가피한 현실 팩트라고 했을 경우에 국가나 민족 단위에서 기억의 초소를 형성할 것이 아니라 범세계적인 기억의 초소를 형성을 해서 사회 동포주 전 세계적인 나와 너의 구분이 없는 민족과 민족 갈등이 없고 종교와 종교의 갈등이 없을 수 있는 그런 전 세계 60억 인구가 공통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기억의 초소를 만들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대한민국의 행복을 위해서 기억의 초소를 형성해서 대한민국의 공동체를 만들고 민족의식을 강화하며 유대감을 강화하자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급하게 말해서 죄송한데요. 할 말 다 놓고 말해 죄송한데 저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제 첫 번째 생각은 정말 이건 인간이 인위적이나 의도적으로 손대서는 안 되는 인간 무의식, 인간 잠재의식 속의 영역이고 인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억의 초소가 이런 개념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가 첫 번째 제기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 이게 어쩔 수 없는 팩트이고 인간의 정신상에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을 경우에 한 민족, 한 국가 아니라 정말 60억 인구가 인종, 종교, 성별 이런 거 없이 정말 단일하게 기억의 초소를 형성할 수 있어 거기에서 어떤 전 세계적 협력, 사회 공포주 이런 거 형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는 전제 하에서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강하게 말해서 좀 죄송해요. 힘드실 텐데. 발표자에게 지적에 대한 대답으로 네. 예시 있잖아요. 기억의 처소. 네네. 그게 세 사람을 추가하세요. 예수. 또 누가 계시나? 그런 분을 세 사람을 추가해서 공자. 그러면 답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반박이 있는데요. 솔직히 얘기해서 정말 팀장님의 권위를 인정하는데 솔직히 청년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고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자유민주주의 사회잖아요. 하면 좋겠다. 이게 하는데 솔직히 예수가 정말 저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예수를 정말 존경하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솔직히 예수라는 어떤 기억의 초소 하나가 역사상에 어떤 일들을 만들었는지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십자군 전쟁, 피해 일요일, 수많은 기독교의 이름으로 벌어진 범죄들이 있잖아요. 교황 안에서 있던 그런 마녀 재판, 전 예수, 공자, 마호메트 이런 사람들 개인적 인격으로 훌륭한 삶일 수가 있지만은 그런 사람을 촉매해서 어떤 종교적 맥락 속에서 기억의 초소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갈등과 분란의 요소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 너무 복잡한 흥분을 하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이 세상의 모든 박물관이 없애야 되고 없어져야 되겠네? 아니요, 그런 어떤 역사적으로 기억하는 건 좋은데요. 그러니까 국립박물관이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굳이 저는 꼭 그게 있을 필요까지는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의무를 버리자는 건 아닌데 만약에 지금은 그게 다 전체주의라면서 그러면 영국에 있는 박물관, 프랑스에 있는 박물관, 그다음 국립박물관 다 없애야 되겠네? yes or no로 물어보신 거잖아요. 아니 자네가 네네. 기억이 처선을 잊을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잖아.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제 말을 좀 명령 후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후에 정말 죄송한데요. 재밌으시죠? 궁금하니까. 근데 사회자 이 이야기 같이 갑시다. 네. 제가 정리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기억의 초소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없어질 수는 없는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사실
피해를 노라라는 그 여성이 역사학자가 기억의 처소라는 단어를 붙여서 그렇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 고대에서부터 국가는 자신들만의 어떤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 왔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다른 공동체를 포함할 수 있는 어떤 기억의 처소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더 이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의 처소는 여러 가지 층위가 있을 수 있는데 한국 사회를 위해서 만든다면 저는 이 10가지를 꼽는 것이고요. 제가 만약 세계의 사회 동포주의 이런 것들을 만약 목표로 했다면 분명히 다르게 꼽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공동체 어떤 기억을 가진다는 것이 꼭 누군가를 배타적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또 통합하기 위해서 만들 수도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기억의 처소가 굉장히 스무스하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흉내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가 행복한 한국 사회에 대한 잘 들리시나요? 예. 다행이네요. 본론에 앞서서 먼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직시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55.4%에 이르렀고 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이 5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그동안 숨겨져왔던 법조 비리의 실상이 드러나면서 전관이의 운이, 고액 수입률이, 불법 변론과 같은 비리와 부정 때문에 법조계와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공분이 매우 심해졌습니다.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고의 보루를 하는 법원이 사법부마저 이렇게 믿을 수 없게 되자 불신을 넘어선 불안에 빠진 우리 사회는 행복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으로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불안에서 벗어나야 하고 불안에서 벗어나려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뢰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뢰는 예측 가능성입니다. 예측 가능성이란 말이 뭐냐면 말 그대로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면 그 사건의 결과가 당연하게 예측 가능한 형태로 전개된다는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길 가던 사람이 괴한 폭행을 당한다. 그럼 우리는 당연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괴한이 폭행죄를 저질렀고 따라서 폭행범이고 그리고 따라서 당연하게 처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사회 현상, 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예측 가능한 형태로 전개된다는 믿음, 이게 바로 법적 안정성입니다. 법적 안정성이 유지된다면 사람들은 법을 믿고 법을 집행하는 법원을 믿을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가 신뢰를 회복해서 행복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법부는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단적인 예로 얼마 전에 있었던, 한 2달 전에 있었던 13세 지적장애 여아 성매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지능 수준이 7살짜리인 13세 여자 아이가 두 남성과 유사 성행위를 했습니다. 소녀의 부모는 두 남성에게 각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과는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났는가 보니까 먼저 건 판결은 이 소녀의 지적 능력이 의사결정 및 판단을 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고인 무승소를 했고 근데 나중 건의 판결을 보니까 이 소녀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고 따라서 자발적으로 한 행위이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다 해서 아예 기각이 됐습니다. 사실관계의 오류나 법리 해석의 오류 이런 걸 바로잡는 과정에서 판결이 뒤바뀐다. 이거는 당연히 마땅한 옳은 일인데 문제는 이처럼 동일한 사건, 동일한 사실관계, 동일한 쟁점인데도 단지 판사의 인식, 판사의 생각이 달라서 일관성이 결여된 그리고 사회에서 표현되는 법의식과 동떨어진 판결이 나온다는 현실입니다. 법원이 이렇게 스스로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사회에서 적용되는 법의식이 재판에 반영되지 못하는 실정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방법으로 선례구속의 원칙과 배심원제를 도입할 필요가 매우 강력하게 있습니다. 먼저 선례구속의 원칙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선판례가 송판례를 구속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원칙입니다. 즉, 한번 판결을 내리면 그것이 법이 되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맞고 법리에 맞는지는 물론 사회의 법 인식과 일치를 하는가 엄밀하게 따지고 숙고해서 내려야 합니다. 한 번 내린 판결은 그 법이기 때문에 이후 동일한 사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원이 사법부가 일관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심원제는 잘 알 수
있듯이 재판 과정에서 배심원, 즉 시민이 참여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사회의 법 의식을 재판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방법인데 시민들이 재판에 참여해서 법을 직접 집행하고 그것이 그리고 섭리가 돼서 이외 사안들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면 그리고 이로써 사회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비로소 신뢰가 회복되고 행복에 더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법원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고의 보루입니다. 법학적 예링에 따르면 사람들이 법적인 지원이나 장려를 받지 못하고 법률부터 오히려 박해를 만나게 된다면 법률의 토대를 떠나 자력구제의 방법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 사회가 자신의 권리를 더 이상 피해주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서 법과 법원을 만들었는데 우린 도로 다시 직접 무기를 들고 권리와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마주한 문제들 가운데 이렇게 법과 법원에 대한 신뢰를 확립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법원이 시민에 대한 법을 집행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법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보다 더 잘 풀어나갈 수 있고 그럼으로써 행복을 되찾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뢰의 요체는 간단하게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하는 바를 충실히 수행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예를 들고 공자는 정명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법원이 일관성 있게 판결을 내리고 그리고 사회의 법의식과 함께 법을 집행하기를 기대합니다. 마찬가지로 법원은 우리가 무고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각자가 서로에게 기대하는 바 충실히 수행하는 마음가짐, 정명을 지킨다면 우리 사회는 두터운 신뢰 그리고 포근한 안정 속에서 비로소 행복에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고 충실대학교 이경재 학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법학 수업 잘 들었고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나라의 현재 법 체계는 대륙법 체계잖아요. 예. 근데 배심원 같은 경우는 현재 영미법 체계에서 많이 물론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시행되고 있는데 현재 배심원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가 법을 믿는 이유는 법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객관적인 공정성을 가지고 있고 그 판단에 의거해서 우리의 사법적 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판결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다만 문제 제기를 하신 부분은 사법적인 부분도 있지만 전임예, 정관예우나 즉 불법 수임료 같은 즉 과대 수임료 같은 이런 한마디로 사법제도 이면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고침이 약간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배심원 제도 관련해서는 미국에서도 현재 배심원 관련해서 오류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배심원이란 것은 우리나라도 국민재판이라는 것을 일부러 시행하고 있긴 하지만 배심원은 냉정하게 말하자면 법적 전문성을 가진 인원들로 구성된 인간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들이 판단의 내림에 있어서 사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법적에서는 올바른 조치인데도 불구하고 배심원단의 판결에 따라서 한 사람의 형량이 전문성을 가지지 않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신뢰성이 없어져서 오히려 법적 안전성을 불감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일단 두 가지로 드릴게요. 먼저 제가 문제 제기한 게 사법제도 외의 문제인데 사법제도 내에서 해결의 소지라고 하느냐에 대한 답으로 전관예우 법조 비리 물론 사건이 일어난 그 영역은 사법제도 바깥이지만 그 여파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판결이 제대로 안 나왔다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게 전형적인 대륙법 체계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논리인데 그럴 줄 알고 제가 사람들이 다 배심원지 하면은 사람들 그냥 일반인들 모아다가 판결 내리면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겠느냐 라고 의뢰합니다. 저도 의뢰를 했는데 제가 또 이거 공부를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연구보고로 7월달에 2015 국민법의식조사 연구를 한번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일단 사회는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그 한국형의 배심원제를 도입해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한 60% 이상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출처를 밝히자면 홍수민이라는 분이 경기대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석사학위 13년에 따시면서
국민 참여 재판에서 법관과 배심원단의 양형 판단 차이 연구하는 논문을 내셨는데 보니까 배심원단이 내린 형량하고 생각한 형량하고 실제 판사가 내린 형량하고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 보통 사람들 일반 우리들이 재판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형량을 내린다거나 말도 안 되게 무죄 선고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통계적으로 매우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만 저는 왜 이러냐면 법이란 것은 만약에 1% 0.1%의 가능성을 줄이는 게 아니라 0%의 오판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재판이잖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우리나라 법관들이나 현재 사법고시나 이런 모든 체계는 대륙법의 기초에서 움직이고 현재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법관들이 판례 해석이나 실제로 판결을 내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영미법 기준으로 세워진 배심원과 해서는 일부분에서는 실제로 양형 판단이 실제로 일치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분명 불일치가 난단 말이에요. 왜냐면 법 체계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고 그 부분에서 오판의 판결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은 사람의 인생을 결정질 수 있는 중요한 재판이기 때문에 이게 0.1%의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런 게 아니라 0%의 가능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근본적으로 원하는 배심원을 하려면은 오판의 가능성을 주기 위해서 아예 chế 도 자체를 지금 로스쿨로 다 바꿔서 영미법으로 가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는 대륙법, 영미법이 공존한 체계에서는 문제점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은 뭐 재판 과정, 사법의 과정에서 0.1%으로도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말은 맞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배심원제를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그 사건은 그러면 엄밀한 판단인지 좀 보시고 영미법계의 사법제도하고 대륙법계의 사법제도 공존할 수 있느냐. 미국에서 70년대가 60년대에 필즈라는 변호사이자 법학자이신 분이 뉴욕 주의 법으로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 다른데 이 형법 그전에는 통일된 형법이 없었어요 미국에. 근데 그분이 모델 피날 하고 우리나라 대륙법 체계 시기의 형법 조문을 정식 법은 아니지만 자기가 이게 맞다고 싶어서 쓴 책이 있어요. 그 이후로 미국 형법이 그 이름에서 그렇지 모델이잖아요. 그 모델에 맞춰서 만들어졌어요. 대륙법 체계의 교육이 옳다고 그것을 연구해온 분이 만든 책을 영미법 미국에서 도입을 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잘인지 모르겠는데 나름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 걸 보면은 공존할 수 있지 않을까. 한 번만 더 덧붙이자면 공존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사실은 독일과 일본에서도 사실은 혼납하려고 해서 사실 일본에서는 현재 40만 우리나라 치면 40만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일본에서는 사실 영미법의 일부 체계도 들이고자 하면서 로스쿨도 하고 독일도 시행했는데 결론은 둘 다 없앴거든요. 물론 독일은 대륙법의 발상지이기 때문에 로스쿨을 없앤 건 당연하지만 독일의 영향을 받은 일본 역시 우리나라도 일본법의 영향을 받았는데 일본 역시 그거를 시도하다가 없앤 거 보면은 약간의 그래도 결국 법전 자체 문제가 아니라 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판례 해석이나 그거를 적용시키는 사고 과정에서 대륙법과 영미법에는 근본적인 차이나 양형 판단 기준에 있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공존할 수 없지 않을까가 제 생각인데 법학 입문으로 가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요거는 행복한 한국 사회하고 조금 빗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서 대화를 끊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예, 계속 질문하시는 분들만 계속 하십니다, 그죠? 예, 좋습니다. 자, 방금 전 발표자 했던 질문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저희가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질문하셨을 때 저한테 과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각자 어떻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굉장히 이렇게 법에 초점을 맞추셨잖아요. 그 법의 사법 체계가 어떻게 전 잘 모르겠지만 법을 바뀌면 행복해진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는 가만히 있어도 법하는 사람도 바뀌면 행복해질 수 있는 건 아닐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사실 제 생각은 발표를 듣고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이걸 조금 더 확장시켜서 생각을 하자면 신뢰를 줄 수 있는 사회사를 만들자가 모토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법 제도가 중요하다라는 건 알겠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리가 사법제도라고 하는 중요한 것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불행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장 내 옆에 있는 이웃에 대한 신뢰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그 교육, 제가 발표할 때 교육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한 분이 수능이 그래도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이잖아요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입학사정관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입학사정관제 입시할 때 보면요, 그냥 대부분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그 소문으로는 뭐 선풍기 날려서 뭐 선생님도 제일 뭐한 사람 뭐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자기소개서 안 읽어본다라는 말도 하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언급했던 또색 수학과에 못 왔던 그 친구 이야기 또 하나 하자면, 그 친구가 고려대 그 원서를 넣을 때 자기소개서에 임시저장이라고 적혀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기에 단순히 사법체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회의 각 모든 부분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또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믿지 못하는 그런 걸 조금 더 초점을 맞췄다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지금 당장 저와의 신뢰가 두터워져야지 사회 전반의 신뢰도 두터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좋은 생각인데 이걸 조금 더 확장시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해요. 좋습니다. 네, 학생. 네. 방금 질문하신 분에게 아까 제가 또 답변을 드렸었기도 하고 해서 이제서야 질문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 한국 사회에 당면했던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씩 지금 짚은 거잖아요. 짚었을 때 이게 꼭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원론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또는 이렇게 사법제도랑 특정한 문제를 짚을 수도 있다 생각을 저는 해요. 그게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문제라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법제도 또한 우리가 충분히 어떤 점에서는 개선돼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니까 이분들이 이것을 특정하게 짚었다고 해서 이것이 한계를 갖고 있다는 생각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젠간 해결해야 될 요소요소의 문제들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제도를 짚기도 하고 사법제도를 짚기도 하는 이렇게 특정한 분야로 들어가는 것이 꼭 부족한 부분이라고는 한계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결 학생, 네. 질문 안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다음 주에 또 질문하도록 하시죠. 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경.